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레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오늘 휴장이라서 아마도 기리분들 조금은 심심한 금요일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는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큰 폭의 움직임도 없고 사실 뭐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그냥 보합권,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부 다 보합권인 모습, 다만 이 와중에 상위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올라서 과연 S&P 500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써낼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경제 소식 이어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최고 인기 카드는, 자, 기름들 신용카드 많이 쓰시나요? 저 길이 쓴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체크카드만 쓰고 있어서 아직도 지금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지만 카카오 체크카드만 쓰고 있는데, 그런데 가끔은 그 신용 점수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게 좋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처럼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면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카드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은 올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신용카드는 KB국민의 마이위시 카드라고 하며, 마이위시 카드는 간편 결제, 음식점, 편의점, 통신 등에서 10%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을 한 롯데 로카 365는 관리비, 공과금, 대중교통 등 필수 생활요금과 배달, 보험, 디지털 구독 이런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보니까 딱 느낌이 오죠. 1등과 2등의 공통점은 바로 일상생활에 연관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골프 아니면 뭐 여행 이런 것들이 인기를 막 끄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짠테크라고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에 바로 밀접한 그런 카드가 각광받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평소에 쓰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만들어주는 이런 카드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누리호 발사는 5월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다음 발사는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부터 세 차례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25년에 4차, 26년에 5차, 27년에 6차, 1년 간격으로 발사하게 되며, 그리고 이렇게 계속 연구하면서 성능과 신뢰를 높인 뒤 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달까지 착륙선을 보내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이 됩니다. 31년까지 8년간 6천억 내외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도 우주 관련주가 또 한번 움직일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우주개발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자가 무려 137만 명. 자, 청년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만들어주는 청년 도약 계좌, 이 신청자가 무려 13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출시된 청년 도약 계좌는 매월 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을 받은 뒤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설된 계좌가 총 51만 자나 된다고 하네요.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까먹고 있다가 못했다, 그런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까먹으면 안 되는 건 이거겠죠. IRP 오늘까지 납입. 자, 연말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IRP 계좌와 연금저축에 부려버려 돈을 넣는 분들도 계실 듯한데, 참고로 IRP는 오늘 오후 4시까지 납입을 완료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녹화 시간 기준 이제 지나가고 있고, 다만 연금저축은 31일까지 입금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31일은 이틀 남았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연금저축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IRP는 납입 한도가 900,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600만원이라 만약에 연금에 600을 넣었다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IRP는 예금, 보험, 펀드, ETF 운용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보험과 펀드, 신탁 등 이러한 유형 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당연히 다 챙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RP, 연금저축 전부 다 챙기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대륙의 실수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샤오미 첫 전기차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샤오미가 왼쪽에 보이는 이 차 SU7이라는 차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일단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뛰어난 성능과 가격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소형 전기차가 아닙니다. 중대형 차량으로 공개된 사양은 테슬라 모델 S를 앞서는 수준이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800km로 그리고 외관은 포르쉐나 맥라렌 이런 것들이랑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도 선보였는데 자율주행 모드로 차량이 주차타워의 좁은 공간으로 이동해 주차를 마치는 모습까지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레이 회장도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일 것 이렇게 발언해 얼마인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부동산 P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레고랜드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레고랜드가 미친 영향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 신용마저 바닥을 친 만큼 대다수 건설사들까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미 이 금융권은 부실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던 상황인데 시공능력평가 16위 중견업체인 태형건설마저 워크아웃을 선언하니까 중소형 건설사들까지 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브릿지론의 비중이 큰 이 금융권의 연쇄 부실도 우려가 된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분기 캐피탈 업계에서 1개월 이상 연체한 PF 잔액이 1.1조, 전년 동기 대비 4배나 증가하면서 당연히 위험한 상황인 걸 볼 수 있고 저축은행의 PF 연체율도 올해 3분기 기준 5.6%인데 작년 말에 2.1이니까 이것도 2배나 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워크아웃 때문에 증권사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증권사도 안 좋다는 분석입니다. 태형건설과 채무관계로 연결된 증권사가 무려 19곳이나 있고 KB, 흥국, 한국투자, 현대차, 교보, 신한, 삼성, 미래에셋, DB하나, IBK, BNK, 메리츠, NH, 한화, 한양, 하이투자, 대신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모든 증권사 다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얽혀있는 건 얽혀있는 거고 도대체 증권사가 뭔 상관인가 봤더니 대부분 PF 대출의 보증 채무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태형건설이 돈을 못 갚으면은 야, 네가 없다고? 그러면 네가 내놔 하면서 증권사가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태형건설 혼자면은 당연히 뭐 잘 처리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증권사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게 될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 2월 그때까지는 절대 건설사와 증권사 이 두 개를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짐 로저스 지금은 버블 오랜만에 등장하셔서 버블이라고 경고 한마디 날리셨습니다. 짐 로저스가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하며 특히 주식이 버블이며 채권과 부동산은 이미 버블이 빠진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주식은 버블 그리고 곧 이게 터질 것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는 아직까지 공매도는 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정리를 했고 혹시나 더 오르면은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숏을 칠 것 요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미국의 부채 리스크가 크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제도가 생깁니다. 일단 우리를 위하여 3대 불공정 거래대의 부당 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 1년간 주가가 200% 오르고 그 다음에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들을 투자 경고 요건에 추가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라더견 사태 그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년 7월이면은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그 전까지 제도 정비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리고 이게 가장 우리에게 크게 피부에 와닿는다고 볼 수 있겠죠. 증권 거래세는 현재 0.2%에서 내년 0.18%로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단타를 즐겨하시는 단타꾼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자, 내년 증시도 잘 풀리길 바라고 기대분들의 계좌도 빵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수익률 1등 주식은 일단 꼴등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건 바로 대성홀딩스. 왼쪽에 보다시피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삼각형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11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그런데 이제는 만원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말고 많이 빠진 친구들은 골드앤S, 뉴지랩파마, 올리패스, 성광, 노블 M&B, 서울가스 등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친구들 올해 내내 들고 있었다면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정도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친구가 뭔가 바로 포스코 DX. 올해 초부터 들고 있었다면 무려 10배 넘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며, 그리고 그 뒤를 이어 1400% 무증이 나왔던 소룩스. 이 친구 지금 3연상에 도착하고 있죠. 만약에 한 며칠만 더 있었어도 포스코 DX를 뛰어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룩스가 이렇게 2등, 그 다음에 의료 AI 관련주인 JLK와 퓨노, 다음으로 2차전지 소재주 TCC 스틸, 마지막으로 배터리 아저씨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그런 친구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큰 이슈가 가득가득. 자, 24년에는 정말 큰 이벤트가 많습니다. 일단 당장 1월부터 선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대만의 선거가 진행되는데 1월 13일에 이벤트가 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은 친미 후보와 친중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친미가 이기면은 우리 입장에선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도 한데, 하지만 그 반대로 만약에 친미 후보가 이겼을 시 중국이 더욱 강하게 대만을 압박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더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한국의 총선이 있고 11월엔 미국 대통령의 선거가 있죠. 당연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총선에서는 주식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월에는 FOMC가 열리고 금리 인하가 될지 말지, 이게 진짜 중요할 듯 합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밀리게 된다면 또다시 증시는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6월에는 공매도 금지가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배달앱 주문 확 줄었다. 통계청은 올해 처음으로 배달비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매장에서 먹는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의 차이를 통계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조사한 결과 1년 전보다 배달비가 약 4% 정도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비가 자꾸 오르니까 우리도 배달을 시키기가 꺼려지겠죠. 최근 고물가로 인해 배달 시장이 주춤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주요 배달 어플 3개사의 결제액 추정치가 3년 만에 당연하게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달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외식 전반의 경기도 얼어붙었으며 소비 심리 부진,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외식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며 외식업 부진은 장기화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된다고 하네요. 아마도 기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지금 확실히 이제 시켜먹는 빈도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사먹는 것보다는 그냥 밀키트 싼 거 사와서 집에서 해먹는 그런 빈도가 많아지는 걸 우리도 느끼고 있죠. 어쨌든 이 부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모든 것은 돌고 돌겠죠. 조금만 기다리면 또다시 반대 모습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갤럭시 S24 가격 더 싸진다. 새해 초 출시될 예정인 S24의 유럽 시장 가격이 유출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상 가격은 S24가 959유로, 플러스가 1149유로, 울트라가 1449유로라고 하는데, 유로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갤럭시 S24의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가격은 전작보다 저렴해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울트라는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만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유럽 시장 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